나는 진짜 거짓말 잘 안 하는 사람이라는데 프라이드가 있었거든. 야, 거짓말을 술술 했다니까, 술술. 내가 생각하는 나는 뭐예요? 정직한 사람인 거죠. 거짓말은 안 해. 욕은 먹을지언정 난 거짓말은 안 해.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밉상일지언정 그 거짓말을 안 해. 근데 진정한 나는 뭐야? 상황만 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게 진정한 나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러면서 화자가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연기를 했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진정한 나에 대해 모르는 거지. 자, 산연기 파트 1 배우 자신. 지난주에 우리는 개념을 공부했고 오늘은 정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자, 이제 여러분과 내가 동의해서 외면보다는 내면 연기를 지향한다면 우리의 외부 악기뿐만 아니라 유기체적인 내면 기술들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인간 경험에 대해서 관객을 깨우치고 섬길 수 있는 예술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어떤 사상도 담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훌륭한 예술가가 되려면 깊은 윤리의식을 갖고서 최고의 인격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가 된다. 산연기 척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체, 아이덴티티가 이제 두 번째 장에 나오겠죠. 자기의 고유한 정체감을 찾고 이 자기 인식을 확대하고 이 인식을 무대 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등장인물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방법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을 컨트롤할 줄 아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독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 시점에 와서는 최소한 이론적으로 내 편에 서리라고 믿는다. 물론 이전까지 여러분이 거쳤던 배우와 관객으로의 훈련과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이 아직도 무대 양쪽 윙, 이 윙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무대 할 때 이렇게 옆에 쳐져 있는 커튼들 있죠. 보통 한 2개, 대극장의 경우 3개 정도 쳐져 있는데 그걸 윙, 날개라고 합니다. 윙에 있을 때는 한 인간이요. 무대 위에서만 배우라고 하는 그릇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고유한 인생 경험 내부로부터 무대상의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본대로 모방하려는 경향을 보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햄릿이라는 작품에서 호레이쇼로 캐스팅됐다고 가정해보자.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얼른 햄릿 책 사세요. 이 역을 듣는 순간 여러분 각자는 전에 봤던 다른 호레이쇼들을 바탕으로 한 기성품 이미지들을 떠올릴 것이다. 그 호레이쇼가 한 번이라도 먹거나 자거나 씻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한 적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먹거나 자거나 씻거나 화장실에 가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햄릿 작품 안에서는. 그러니까 호레이쇼가 그럴 거라는 상상도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의 호레이쇼가 극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그가 다른 배우를 고무도장으로 박은 복사판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얘기일 뿐이다. 나쁜 전통적 연기로 인해서 현대 관객들에게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모든 고전극들을 생각해봐라. 왜 시녀들은 모두 발레 무용수처럼 움직여야 하나? 그러니까 시녀 네 이러고 막 총총총총 이러잖아. 그걸 말하고 창을 든 병사들은 왜 모조리 마분지처럼 뻣뻣하게 딱 이렇게 서가지고 막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고 왜 왕과 왕비는 한결같이 음악이 없을 때의 오페라 가수들 같은 억양을 써야 되냐. 우리 이번에 맥베스도 봤는데 맥베스 부인이 약간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이 나라의 왕으로서 뭐 약간 이런 말투들이 왕과 왕비의 말투인 것처럼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고무도장으로 박혀 있다라는 거야. 왕과 왕비가 있잖아요 막 이런 말투를 쓸 거라고 생각이 전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연극에서 진짜 인간들은 대체 그럼 어디 있단 말인가. 그들은 기성품 같은 거짓된 형식들 뒤에서 상실되어 있는 것이다. 만일 이 등장인물의 리얼리티가 다른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기억이나 상투적인 관념들, 예를 들면 왕족들은 위엄있고 정신들은 근엄하고 광대들은 우습고 창병들은 꼿꼿하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상투적인 관념들을 통해서 달성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해를 한다면, 수긍이 된다면 그 반대 역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즉 이른바 현대적 배우들이 자주 의존하는 어떤 브루클린 억양, 이 브루클린 억양이라는 건 유행 말투, 약간 이런 거거든요.
현대식 말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머리 극적대기, 트림하기, 블루진 자세 등의 리얼리티를 갖고서 이거 다 그걸 말합니다. 요즘 스타일의 어떤 요즘 쓰여지는 어떤 연기법들, 그런 리얼리티를 갖고는 덴마크 왕자의 친한 친구이며, 이거 호레이쇼 얘기입니다. 덴마크 왕자의 친한 친구이며 몇 세기 전에 위텐베르크 대학을 다녔었고 궁정 생활에 익숙해 있는 등등의 호레이쇼를 창조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 기억이나 상투적인 관념들로도 안 되고 완전 요즘 스타일로도 안 된다라는 거야. 두 방법 다 리얼리티를 찾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등장인물들의 진정한 삶을 도출해낼 수 있을 만큼 인간에 대해서 또는 인간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된다. 또 현대적 등장인물들도 상투적인 형식을 즐겨 찾는데요. 발을 질질 끌면서 걷고, 이건 이제 우타 하긴 시대의 미국의 연기에서 말하는 예를 드는 겁니다. 발을 질질 끄며 걷고 불분명하게 웅얼거리면서 오늘날에 성공한 자연주의적인 배우들을 흉내낸대요. 선생님은 이걸 지금 현대에서 뭘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약간 조정석 스타일의 그런 연기. 되게 현대식이고 고정관념을 좀 탈피했기도 하지만 그것이 요즘 연기에 잘 먹히더라 이래가지고 뭐 납득이 같은 걸 따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상투적인 형식이 된다라는 얘기야. 우리는 예외적인 것보다 일반적인 특징을 찾기 때문에 나라는 이미지조차 상투화를 시키고 한정 짓는데요. 우리의 리얼리티 감각은 제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대에다가 옮길 수 있는 편리하고 인식 가능한 심리학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행동들을 일상생활에서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다음과 같은 소리를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사건들을 접한다. 맙소사, 저런 일을 무대에서 본다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이상한 짓을 해놓고도 내가 무대 위에서 이러면 아무도 안 믿을걸 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게 날마다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희한한 일들이 있어.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은 무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날마다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진실에 물을 타서 무대 생활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든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잖아. 그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거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두 트럭 운전사들이 서로 새치기를 하려다가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막 결판을 내겠다면서 야 이 새끼야 막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장면을 우리 길에서 목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맥베스를 못 지르는 맥더프보다 더 극적인 상황으로 우리한테는 와닿는 거야. 왜냐면 내 실생활에서 진짜로 본 거잖아. 이거 진짜 찐 리얼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엄청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이러면서 주어진 상황 안에서의 자화상, 즉 내가 생각하는 나가 언제나 진정한 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의 내면적 이미지는 내가 표출하는 외면적 이미지와 다를 수 있다. 나는 나를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충동적이고 너그럽고 동정심 많고 유머 만점이고 온화하고 명석하며 고상한 자연의 아이로 생각한다. 이거 우타하겐 얘기고요. 이 내면적인 이미지에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외모에 대한 이미지가 따른다. 근데 그러다가 길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상점의 유리창에 내 모습이 싹 비치면 깜짝 놀랐는데 뭐야 저 진짜 나야? 이렇게 된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면적 외면적 이미지들을 스스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들 내부에서 다른 등장인물을 그리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찾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될 거래요. 그래서 자기 이미지에 맞지 않는 등장인물이라는 판단이 딱 되면 설명하게 되는 거야. 이 예를 들면 얘는 되게 청순 가련한데 나는 7렐레 8렐레야 이러면 이 아이는 연기의 목적이 이게 되는 거야. 이 아이는 청순 가련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이런 목적을 그 캐릭터가 가지지를 않았을 건데 나는 연기를 하는 목적이 얘는 엄청 청순해요. 서브텍스트가 그렇다라는 얘기야. 그러나 배우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 보다 완전한 인식을 가질수록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등장인물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가 신장되고 확대되는 것이다. 만약에 나를 커다랗고 살만한 둥근 사과에 비유를 한다면 나 자신에 대한 내면적 외면적 상투 이미지들은 한 조각, 아마도 장밋빛 볼 같은 겉껍질을 가진 조각에 지나지 않는데요.
근데 따라서 나는 사과 전체로서의 나 자신, 단단한 속살, 썩은 갈색 반점, 꼭지, 씨, 깡치 이런 게 모두 포함된 것이 사실 사과라는 것을 내가 파악해야만 한다. 사과 전체가 나인 것이다. 더 많이 발견할수록 내 내부에는 무수히 많은 등장인물들을 조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진장의 자원들이 있다는 사실과 내가 당면하는 사건들, 나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주어진 순간의 내 목표 및 장애물 등에 따라 나 자신이 무수히 많은 인간들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 즉 이 모든 것이 나의 독특한 정체의 맥락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잘 깨닫게 된다. 아까 상황에 따라 다르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는 이래 이러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나는 진짜 거짓말 잘 안 하는 사람이라는데 프라이드가 있었거든. 야, 거짓말을 술술 했다니까, 술술. 아무튼 그것이 이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뭐예요? 정직한 사람인 거죠. 거짓말은 안 해. 욕은 먹을지언정 난 거짓말은 안 해.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밉상일지언정 그 거짓말을 안 해. 근데 진정한 나는 뭐야? 상황만 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게 진정한 나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러면서 화자가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연기를 했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진정한 나에 대해 모르는 거지. 주어진 순간의 내 목표 및 장애물 등에 따라 나 자신이 무수히 많은 인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 즉 이 모든 것이 나의 독특한 정체의 맥락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래요. 자의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여러 다른 역할들을 자연 발생적으로 연기한다. 제작자들, 대리인들, 연출가들 등 모두 여러분을 고용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베풀어진 칵테일 파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상상해보라. 이때의 감정, 복장, 행동 거제는 친구들과 동료들끼리 포도주와 맥주를 꿀꺽꿀꺽 마셔가면서 소금 뿌린 비스켓 안주를 우적우적 씹어도 되는 파티에 가는 당신과는 다른 당신을 나타내준다. 아이들의 생일 파티에 가는 당신이 다르고 부모님들이 친구분들을 위해서 베푼 파티에 가는 당신이 다르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말씨도 바뀌고 자기 이미지도 변화한다. 당신이 지금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초인종이 울린다. 이때 당신이 누가 왔을 거라고 기대하느냐에 따라 자기 이미지가 바뀐다. 동료, 배우, 고향에서 올라온 옛 친구, 관리인, 세탁부, 부모님, 대리인. 당신은 이들 각자에게 각기 다른 당신을 나타낼 것이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퀘스천 뜨는 애들이 아니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데 미세하게 봐봐. 그럼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얘기야. 내가 이 집에서 경비 아저씨가 잠깐 불러서 네 이럴 때 내가 엄청 편안하게 이렇게 뭐 가면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걸 내가 인식을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 맞게 내가 대우를 좀 해주려는 건 있겠죠. 그리고 문 열고 우리 남편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제일 편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시어머님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결혼한 지 10년이 됐으니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가면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로서 대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딸 친구 엄마가 왔어. 그러면 이제 네 막 이러면서 엄청 뭐 착한 척을 막 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내가 되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왔다라고 한다면 완전 또 다른 좀 더 큰 가면을 쓰게 되겠죠.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야. 이전의 환경들과 지금의 환경들이 또한 다른 자기를 야기한다. 간밤에 잘 잤느냐 못 잤느냐, 지금 날씨가 더운가 추운가, 기분이 개운한 상태인가 어수선한 상태인가 등등. 심지어 지금 입고 있는 옷같이 기본적인 것에 따라 여러분은 젊게도 늙게도 꾀지지하게도 우아하게도 거북하게도 당당하게도 건방지게도 겸손하게도 느끼게 될 수 있다. 네, 옷도 왠지 좀 잘 입으면 조금 내가 좀 다르게 행동하는 거 있죠. 그리고 옷을 내가 좀 후질근하게 입었으면 조금 약간 위축되거나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똑같은 사람을 대하면서도 당장의 욕구에 따라서 여러분은 완고할 수도 관대할 수도 악의에 찰 수도 친절할 수도 용감할 수도 비겁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자인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여러 특성들, 자인하고 싶지 않은 특성들에 대해서 수줍음, 이기심, 탐욕, 시기, 공포증, 자제력 결핍, 우둔함 이런 예를 들었네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줄 알면 좋은 배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특징들을 파악만 되는 게 아니고 수용해야 되고 그것들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동일시 능력을 신장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파악 먼저 돼야 되고 그거 인정하고 보여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능력이 동일시 능력이 신장된대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감정을 정확히 규정하며 아울러서 그것들을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에 연결시킬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잘 관찰해야 된다. 좀 불편한 자리에 어떤 집에 갔는데 화장실이 좀 급해. 막 이럴 때 굳이 꼭 화장실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급해. 어쩔 수 없어. 그럴 때 이제 좀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라고 내가 말을 하는 그 루트가 있겠죠. 내가 행동에 연결시킬 수 있게끔 연결시키는 루트가 있겠죠. 그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쵸? 그것을 이런 상황이 만약에 내가 된다면 나는 아마 이런 말을 해서 화장실에 가겠다라는 목적을 이루겠구나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자신을 잘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일 버스 운전사와 심하게 다퉜다면 우리는 그 기분이 어땠는지를 잘 기억하지만 진짜 기분 더러웠어 뭐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 못한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때 달콤했던 감정과 포옹처럼 분명한 행동은 잘 묘사할 수 있어도 그것을 둘러쌌던 작은 행동들은 잊어버린대요. 내가 만일 바보 같고 유치한 역을 맡았는데 나 자신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신을 활용하지 못하겠죠. 그저 그녀가 할성 싶은 일들을 암시해 보이는 게 고작이라고 잘못 믿게 된다. 그러니까 바보 같고 유치한 역을 맡았는데 나는 안 바보 같으니까 바보인 척 바보들은 이렇게 하더라. 뭐 이렇게 연기하는 거야. 그건 잘못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개를 맞이하면서 아기처럼 혀 짧은 소리로 어머 이 강아지 너무 예쁘다 오늘 몽실 너무 예뻐 막 이럴 때는 나는 분명히 유치해진대요. 과학자 심지어 전기 기사와 이야기할 때조차도 비록 나의 상투적인 자기 이미지는 내가 명석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난 걔 나름 연기의 전문가고 뭐 이래. 그렇지만 과학자나 전기 기사랑 무슨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내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럴 때는 난 철저히 바보가 되기도 한다. 인종적인 편견이 심하고 술 취한 수위가 나를 골탕 먹일 때에는 비록 나의 자기 이미지는 나더러 항상 개방되어 있는 휴머니스트라고 말하지만 나도 또 속물적인 되어서 계급을 막 끄집어내면서 맞장구를 좀 쳐주거나 막 이런 경우들도 있죠. 나는 스스로 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난 스스로 겁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쥐를 보고 깜짝 놀라 기겁하기도 한다. 여러분은 진짜로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반응들, 더 중요하게는 그 결과로 생기는 수많은 후속 행동들이 더 중요하답니다. 을 정확하게 꼬집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여러분은 한 등장인물을 구축할 때 뽑아 쓸 수 있는 자원들을 보관해둘 창고를 채워나가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배우 수업에 나오는 얘기죠. 학습 과정에 있는 배우들은 무대상의 등장인물을 위한 자원으로서 주로 자기 자신을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비교적 낯선 편인데 이들과 마찬가지로 젊고 늦고를 막론한 직업 배우들한테도 많은 의혹들은 계속해서 발생한다. 내가 한번 어떤 역할에서 도와준 바 있는 어느 유명한 영화 배우는 그 역이 자기와 똑같은 미국 여자, 나이도 배경도 교육도 정서적 문제들 같은 것도 그냥 나랑 좀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크게 실망했대요. 도무지 연기할 게 없는 거야. 이전까지 그녀의 연기 교육은 뒤에 숨을 가면을 찾는 걸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녀는 연기의 겉옷, 예를 들면 뭐 나이 차이, 역사적인 차이, 민족적 차이 이런 겉옷에 연기에 진짜 본질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믿었었대요.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건 연기를 할 게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거지.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죠. 나 자신으로 연기 못하는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러죠. 우리 반에도 몇 분 계시죠. 그녀에게 연기는 그것이 자기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자신과 전혀 다른 무언가를 묘사하는 데 사용될 때 한해서만 쓸 수 있는 기술이래요.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 모르는 거야. 왜냐면 이런 면도 나한테 있고 저런 면도 나한테 있는데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전혀 활용하지를 못하고 또한 그녀의 영혼이 보일 만큼 옷을 벗지 못했다. 여러분 무대에서는 영혼이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 정체가 보여야 돼요. 겉모습은 말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거 뭐하러 보여줘. 연기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드러나는 거죠. 그 영혼을 보일 만큼 옷을 여러분들이 겉옷을 벗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벗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믿어진다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가면을 쓰는 것, 즉 자기를 위장하는 거였대요.
자기를 숨길 가면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은 연기에 대한 개념을 잘못 설정한 데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그런데요. 우리는 자신이 매우 따분한 존재가 아닐까 의심하면서 오로지 극중의 등장인물만이 관객을 사로잡을 만큼 흥미로운 존재지 나는 흥미거리가 아니야 라는 착각을 한대요. 무대 위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관찰할 때를 예로 들어보겠다. 비록 배우들이 매우 강력한 연극적 행동에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관객들은 의자 위에 조용히 앉아서 바람을 날리는 린트천을 눈으로 따르고 있는 한 마리의 고양이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대에서 동물이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고양이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고양이는 연기를 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 이 기깎기를 맞출 수가 없잖아. 뭐 서커스에 나오는 애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우리가 다 고양이 보고 있다라는 거야. 무대에서 저 고양이가 진짜 살아있는 고양이라고 한다면 저 고양이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사람들의 대화보다 저 고양이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야.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매혹적일 수는 당연히 없다. 그러나 고양이의 감각장치는 인간의 그것보다 더 강력하며 고양이는 본능을 방해하는 정신적 산만함 없이 그 목적에 있어서 보다 일편단심이다. 고양이는 강력하며 자연발생적이고 전향적인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관객이 뻔히 예측하는 대로 무대 위의 인생을 살기에 바쁜 배우들을 능가해서 우리는 고양이 보고 앉아있다라는 얘기야. 고양이한테 지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고양이보다 당연히 인간이 더 흥미로운 존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양이로부터 내 감각장치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다. 그리고 나 역시 고양이처럼 순간순간 예측을 불허하는 행동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거. 느닷없이 덤벼들 것인가 말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쉬운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예술은 바로 내가 그 고양이의 무의식적 자연스러움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뜻대로 실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분한 것은 행동 중에 진정한 당신이 아니라 기계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당신이다. 그러니까 연기가 따분하고 루즈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고 기계적인 업무 수행을 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뻔하면 재미없죠. 아니까.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나 자신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내가 맡은 모든 역이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은 연기하는 역마다 정말로 똑같이 이른바 성격파 배우들을 연상시키게 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탐색이나 선택이 없이 자신의 똑같은 일부 특징들만을 써먹고 또 써먹을 뿐이다. 흔히 이들 성격파 배우들은 최초의 성공 이후로 그저 자기 자신을 복사해댄대요. 즉, 이전에 먹혀들었던 효과들과 순간들을 모방한다. 그들은 관객한테 효과를 봤다고 여겨지는 한 성질에 의존하면서 등장인물의 특성을 연기하는 배우만큼이나 피곤해하면서 자기네들의 작품을 연기하는 것으로 끝낸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가장 큰 찬사 가운데 하나는 나를 10편 가까운 연극에서 봤던 사람한테서 받은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봤던 내 역할은 세인트 존,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의 블렌치,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의 마샤, 뚜르게네프의 시골에서의 한 달을 나탈리아 등 아주 다양한 것들이었다. 그 사람은 나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까닭인즉 내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궁금하기 때문이래. 그는 내가 역할 할 때마다 전혀 다 달랐다라고 생각한대. 이 역할 할 때는 우타하겐 다르고 이 역할이 우타하겐 다르고 다 달랐다라고 생각한대. 근데 역할 속에서의 나 자신을 발견한 연후에 연기를 하는 동안 나는 항상 그것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나이지 뭐 다른 캐릭터를 자기가 스스로 창조했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볼까요? 우리 지금 대배우 뭐 황정민 배우 나 하정우 배우님 뭐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황정민 배우님이 얼마나 역할마다 좀 다르게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근데 말하는 말투라든지 어떤 뭐 스타일 같은 것들만 보면 그냥 황정민이야. 그냥 황정민인 어떤 한 사람일 뿐인 거야. 근데 이 작품에서의 황정민, 저 작품에서의 황정민, 저 작품에서의 황정민이 우리한테 다 다르게 와닿는다라는 거지. 어느 인터뷰에서 잉그리드 버그만은 노부인의 방문에 출연하면서 복수심에 불타는 등장인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인물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나는 그렇게 복수를 하거나 이럴 성향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대.
이 말은 자제력을 배우고 난 뒤에 그녀 사생활에서는 정확한 사실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 때 복수심을 경험해봤고, 어렸을 때 저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 내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 당연히 해봤고, 그것을 부모나 다른 아이한테 표현도 분명히 몇 번은 해봤을 것이다. 여러분의 복수욕이 노부인의 방문에 노부인이 취했던 어떤 살인이라든지, 선생님 이 작품을 잘 모르겠는데 복수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물론 알겠지만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유리동물원의 로라 역을 맡은 배우가 나는 수줍음을 안 타는데, 되게 수줍어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해본 적이 없는데 라는 거 멋없이 얘기를 한다면, 네가 만약에 여드름이 커다랗게 났는데 뭐 졸업식을 가야 된다든지 고등학교 무도회를 갔었던 뭐 그런 적 없었어? 이러면 한 번쯤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지. 그럴 때 그 부끄러움을 분명히 느껴봤을 거라는 거야. 이 부끄러움을 안 타는 여배우로 하여금 무도회에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 얼굴이 빨개진 처녀로 만들어줄 것이다. 고유한 정체와 자기인식은 여러분이 연기할 모든 등장인물을 위한 주요 자원이다.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들이 그랬듯이 사람은 누구나 18세에 이를 때까지는, 조금 넘길게요. 내가 18살쯤 됐다. 선생님은 이제 20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할 땐 20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18세쯤 됐다 하면 대부분 인간 정서들 다 경험했다. 물론 나이가 듦에 따라 그것에 대한 자제력, 이해력이 생기고 어떤 것은 순화되고 어떤 것은 강화되기도 한다. 건강한 예술가가 되려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정신분석학을 연구하거나 프로이드, 융, 라이히, 애들러 뭐 이런 걸 공부할 필요는 없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자기와 타인에 대해서 진정으로 뭐가 있으면 된다? 호기심이 있으면 된대요. 진정한 호기심이래요. 자아에 대한 제한된 인식과 자기 표현의 문제로 우리한테 제기되는 다른 질문들은 우리의 사회적인 배경들, 특히 중산층 문화에서 비롯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들은 자연 발생적인 정서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에 의해서 양육된다. 울면 울지 마. 그리고 크게 떠도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돼. 사람들 보는데 껴앉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등등.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제한되는 게 있죠. 이게 중산층 문화라는 거야. 그 당연한 결과로 우리는 무대 위에서 진정한 감정을 발산해야 할 때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허락되는 이른바 하층 계급 출신의 배우들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 뭐 백인, 좀 이렇게 인종차별적이기도 하지만 그냥 고정관념으로 따졌을 때 어떤 상류층 백인의 문화와 갱스터 할렘가의 흑인들 이렇게 봤을 때 이 흑인들의 배우보다 이 상류층 배우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역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감각은 미국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그것은 역사와 유산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풍토 때문이다. 뉴욕시의 마크 트웨인가가 헐리고 그 자리에 스테이크 하우스가 들어섰대요. 이 부유한 사회가 그 집을 박물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꼴랑 2만 달러를 모금하지 못해서 그래서 스테이크 하우스로 바뀌었대. 이 비슷한 일이 매주 미국의 어디에선가 꼭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을 것 같아요. 과거를 존중하지 않고 혁신을 짐짓 숭배하는 것은 배우에게 몹시 해롭다. 그럴 때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의 과거에 의해서 자극받지 못한다. 그러나 영국 한번 가봐라. 러시아도 그렇고요. 유럽의 어느 나라든 가보라. 거기는 조약돌 위에도 다른 세계와 동화되기 시작한대요. 런던 탑을 방문하면 역사책에 나오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깜빵 하나하나마다 구석구석과 마당에서 정말로 살았었고 숨쉬었다는 그런 사실을 또렷하게 실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따라서 배우의 상상력은 자극되어 그 나라와 그 시대에 동화되기에 이른다. 나처럼 우타하겐처럼 운 좋게 9살 때 라인 강가의 어느 중세 시대의 성곽에서 여름 한철을 보냈던 사람이라면 역사적 거리가 사라지고 도무지 사실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의 리얼리티가 되기도 한다. 크고 작은 탑들과 진짜 해자와 도개교, 토굴, 성벽 등의 작품들 가운데서 그때 경험했던 환상들이 나로 하여금 중세기의 어느 짧은 기간 동안 실제로 살았었다고 믿게끔 해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뭐 자기 섬에 뭐 무슨 집안의 사연으로 섬에서 뭐 할머니 집에서 한 몇 년 살았었다. 전교생이 뭐 한
뭐 20명 되는 아주 그런 시골 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시골 느낌을 내가 알죠. 몸으로 들은 게 있죠. 그리고 얘를 어릴 때 뭐 외국에서 살았었다. 그러면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죠. 그게 그런 정서기억을 내가 불러오기에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경험들이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직접 경험이죠. 또 외국에 갈 형편이 못 되거나 또는 필라델피아나 매사추세츠의 세일럼에 있는 독립기념관 같은 곳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다양한 역사적 경험들을 찾을 수 있는 다른 유적지들을 찾아볼 계제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전기나 역사책들을 읽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그 방에서 함께 살았으며 특정한 음식을 먹었고 그 커튼 뒤에 그 이상한 침대 위에서 잤으며 그들 가운데 제일 가는 무사들과 함께 춤추고 마창 시합을 하고 싸웠다고 믿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읽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워킹데드 약간 이런 미드를 시리즈별로 막 미친 듯이 봐. 일주일을 막 거기서 돌려보고 그래. 그럼 밖에 나왔는데 뭔가 저거 좀비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그러니까 그거에 내가 푹 빠져서 그걸 마치 삶인 것처럼 그렇게 푹 빠져서 시간을 보내면 현실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을 믿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만큼 간접 경험을 하는 건 거야. 또 의상, 건축술, 유행, 사회적 욕구, 정치 등은 모두 변하고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숨쉬고 자고 먹고 사랑하고 증오하면서 비슷한 감정, 정서, 욕망들을 지녀왔다. 그러니까 의상은 18세기나 뭐 조선시대나 뭐 지금이랑 다 다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 지금도 느끼고 그 사람들이 느꼈던 정서, 욕망들 지금도 똑같지. 그때는 없었던 감정이 새로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사람의 감정 같은 건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그냥 있는 감정들인 거죠. 배우로 하여금 이 점을 깨우치게 해주는 것은 뭐든지 중요하다. 그것을 완전하게 포착하면 여러분이 무대상에서 현재에 살든 역사 속의 다른 시대에 살든 여러분은 단순히 그들이 그 당시에 행했던 바를 설명적으로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을 그 속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에 나는 전기들을 통해서 숙명적인 우정의 마리 앙뚜아네트와 함께 단두대를 가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외로운 황후에서는 프란츠 요세프 황제와 결혼도 해봤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로서 단두대로 갈 준비를 하면서 온통 빨간 옷을 입어 피가 보이지 않도록 했었고 또 빅토리아 여왕의 수많은 자식들을 다 가져보기도 했다. 현대와 보조를 맞춰라. 달 여행을 떠나보라. 미래를 상상해보라. 그림들을 볼 때 그냥 쳐다보지 말고 그 속에 자신을 투입해보라. 어린아이들이 사건을 겪어보면서 거기에 자신을 동화시키는 정상적인 과정을 어른 배우들은 한시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커나갈 때 이제 머리가 커나갈 때 뇌가 이제 자라는 과정이잖아. 그러면 상상과 현실을 마치 이렇게 선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있어. 약간 우리 딸도 좀 그래. 그러니까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일 때가 많거든. 그러면 이제 엄마는 알지. 이게 이제 이 아이의 머릿속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근데 어린아이들 때는 다 이렇게 하는데 어른일 때는 이런 상상력이 떨어지죠. 근데 이걸 계속 한시도 중단하지 말고 나의 상상력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내가 상상하자, 명상하자 이러면 됩니까? 아니요. 뭘로부터 자극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어릴 때 아픈 사람들을 문병가면 우리는 스스로를 환자의 침대에 누이고 환자의 고통을 상상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꽃들을 즐기는데 이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경험을 상상력 있게 확대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어느 셋집 창문을 통해서 술 취한 아버지가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는 장면이 엿보인다면 우리는 상상적으로 자신을 그곳에 집어넣고 용감하게 아버지의 학대를 받아들인다. 어른이라고 이러한 환상들을 내팽개치지 마라. 그런 일이 여러분한테 일어났다는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나 배우에게는 유용하다. 우리가 꼭 평범해야 한다는 생각을 극복해야 된다. 우리처럼 되라, 건방지게 굴지 마라, 환상 좀 깨라, 뭐 이런 규율, 잣대, 우리나라도 유교 나라니까 좀 이런 것들 많죠. 뭐 건방지게 굴지 마라,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의를 지켜라,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 책에서는 평범해야 된다. 보편적으로 살아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이런 생각을 배우는 극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당신이 비범해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면서 당신을 그저 평범한 인물로 이끌어줄 뿐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야 한다는 이 수능주의를 너무 고집하다 보면 화술처럼 아주 실제적인 것을 훈련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우리의 화술이 개선되고 사투리와 지역적 특색이 점차 없어지면 친구들과 친척들이 비난을 퍼붓기 시작한다. 왜 그래? 말씨가 꼭 배우 같네? 이런 느낌을 하기도 한대요. 말로써 의사를 표현하고 진정으로 의사를 소통하려는 우리의 욕구가 진정해, 잘났어, 꺼져, 아이고 골 때려 따위에 요즘 유행하는 속어들을 넘어서서 표현이 된다면 우리는 금방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친구들과 친척들의 말을 들어서 평범하게 남아 있는다면 언어 연극들, 뭐 셰익스피어나 T.S. 엘리어트 프라이 쇼 같은 언어 연극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극은 언어 연극이라는 말을 셰익스피어 극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거야, 그지? 맥베스, 그다음에 베로나의 도신사 우리 이제 단체 관람을 갔었는데요. 언어 연극이 왜 언어 연극인지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완전히 와닿죠. 그런 걸 접근할 때 그 운문들이 영 낯설고 관용구들이 어색하게만 느껴지게 된다. 근데 상상력을 넓히고 자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으려면은 이 사교적인 충고들을 무시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또 여러분들 잘못 깨달으시면 안 돼요. 나를 모나게 만들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규율에 그렇게 맞춰서 살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향까지 깎아내리지는 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깎아내리는 것이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사회생활을 할 때. 그렇지만 스스로 인식만 하면 되겠죠. 내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약간 가면을 쓰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나는 좀 이런 면이 있어. 이렇게 인지만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리얼리즘을 연기할 때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극예술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기 인식, 보통 어줍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흔히 나타내 보이는 자기 인식은 엄청 두 개는 차이가 있다. 극 중에 한 인물을 창조하는 데 활용하려고 일반적으로 무의식적, 육감적 또는 자연 발생적이라고 여겨지는 행동들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여러분을 자의식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 거다. 그것은 또 내가 여러 차례 질문을 받은 바 있지만 우리의 일상적 경험에 있어서 직감적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지도 않을 거다. 나는 과학자도 심리학자도 행동주의자도 아니지만 이 점은 확실할 수 있다. 네, 선생님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게 좀 벗어나면 어색하거나 이상할 것 같잖아. 안 그럴 거라는 거야. 나 자신으로 살아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을 건데 계획을 그래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그냥 흐름에 본능적으로 그냥 나를 맡기면 이상한 연기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들 다 있죠. 근데 나 자신으로 살기만 한다라고 하면 안 이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만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부자연스럽다면,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산적으로 자기를 이해한다면 그때의 관심을 다분히 나르시스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나쁜 배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삶을 계산적으로 산다면 그건 나르시스적인 일이고 그것은 꾸미는 태도고 남들로부터 빌려온 태도를 취하면서 그것에 몰두하는 거래요. 그러면 무대 위에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 항상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한테 맞춰가면서 수동적으로 사는 거니까 내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무대에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 이미 본발을 복사하거나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예술 형식을 막론하고 젊은 예술가들의 한때에는 그간을 접하면서 우상시하는 사람한테 크게 영향을 받은 나머지 거의 반사적으로 그와 경쟁하려는 욕구가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생기기 마련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우, 배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존경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경쟁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의 가르치는 티칭을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를 존경하면서 동시에 선생님과 경쟁한다는 거야. 그게 맞는 거라는 거야. 경쟁해야 되는 거야. 이 점은 천부적 재능을 타고난 예술가에게도 마찬가지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천재의 손가락이 다음 세대를 접촉하는 한 방식일 것이다. 멋지네요. 이처럼 선배들로부터 받은 우리의 재능을 후대에 물리는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만 가장 좋은 사람들로부터 영향받기를 기도하되 겉모양 말고 그 내면적인 작업을 형식이 아니라 개념을 물려받으려고 형식이 아니라 개념을 물려받으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직감적 취향과 판단에 따라서 그저 일시적으로 흥행한 성공한 배우보다는 참다운 대가를 잠시 동안만 복사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
모차르트는 하이든의 영향을 받았지만 모차르트이고 그가 어떤 음악적 창안을 해냈건 그를 우타하게는 식별해낸대요. 그 선생님은 모르겠어. 근데 우타하게는 잘 아나봐, 음악에 대한 것도. 그래서 이거는 모차르트 음악인데 이렇게 딱 안다는 거. 베토벤은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을 둘 다 받았지만 자기 고유의 표현법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중주에서건 미사곡에서건 관현악에서건 우타하게는 그를 쉽게 알아낸다. 우리도 배우로서 그것을 목표로 삼을 수 없을까? 또는 재창조자로서 말이다. 우리의 고유한 정체를 발견하고 강화시키면서 우리의 동일시 능력을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 극문학 속의 인간을 드러냄으로써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말이다. 선생님이 옛날에 전숙경 선배님한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성우들이 다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잖아. 그런데 전숙경 선배님이 이 역할 저 역할 되게 많이 하는 걸 아이들이 보고 자랐을 거 아니야. 근데 아이가 이거 어느 작품에서의 개 목소리인데? 이렇게 구별해냈다라는 거였어. 내가 그 얘기 듣고 되게 웃겼거든. 복면가왕 이럴 때 숨길 수 없는 목소리들이 있잖아. 아주 유명한 막 베토벤과 모차르트 같은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숨겨지지가 않겠죠. 그러면 안 훌륭한 가수입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니란 거야. 나만의 어떤 스타일, 나만의 고유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그게 좋은 배우고 그게 좋은 가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 그치? 안 그러면 그냥 AI에게 그냥 여기 갖다 껴놓고 저기 갖다 껴놓고 그럼 나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 얘들아. 나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 입시를 볼 때 제가 많이 하는 얘기예요. 왜 꼭 넣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이거 막 단문 분석을 해놨는데 애들 다 비슷비슷하게 해놨어. 그러면 너보다 연기 잘하는 애가 몇 명은 있을 텐데 걔네들이 되지 않겠냐. 왜 이 연기를 할 때 넣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정체성이 좀 드러나야 얘가 연기를 좀 심지어 못하더라도 얘를 뽑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보편적인 그림에 그냥 자신을 꿔다 맞춰요. 그러면 너보다 잘하는 애는 항상 있어.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너무 오래 걸리는 길이죠.